대한민국 해군이 능력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보유한 최강의 공격 전력이라고 하면 지상에서는 제7기동 군단이 있고 해상에서는 마라도함을 꼽을 수 있는데요. 마라도함은 단 한 척의 대형 수송함일 뿐이지만 만재배수량 18,800톤, 축구장 2개를 이어붙인 수준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륙함입니다. 그야말로 움직이는 부대라고 해도 손색 없는데요. 실제로 마라도함에는 상륙병력만 무려 720명이 탑승할 수 있고 전차 6대, KAAV 상륙장갑차 7대, 트럭 10대, 야포 세대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화물 55톤, 병력 150명 또는 전차 한 대에 병력 24명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솔게투 고속 상륙전까지 최대 2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라돔 한 척으로도 해병대 1.5개 대대가 완전 무장을 갖춘 채 기갑 장비와 함께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22 림팩에서 원정강습단의 단장을 맡아 미국, 일본 등 9개국 연합군의 상륙훈련을 지휘한 것도 이 마라도함이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한국의 상륙 능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창이라는 표현에 전혀 손색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기껏해야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은 해병대 1사단을 적해안 상륙작전 및 육상전투부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사시 가장 먼저 선봉에 서서 적진에 돌격하는 임무를 담당한다는 건데요. 이 해당 임무의 핵심이 바로 우리 해군이 보유한 두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과 독도함입니다. 이론상 두 대형 수송함은 한 척당 1.5개 대대씩 총 1개 해병연대를 동시에 상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이론상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독도함의 성능이 마라도함에 비하면 한참이나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독도함은 우리 해군과 해병대의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도함은 마라도함보다 13년 전에 만들어진 한국형 대형 수송함의 초도함이지만 또 그만큼 상당히 실험적인 군함입니다. 독도함은 당시 한국으로서는 처음 개발해보는 함정 형태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저런 설계 결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텨왔지만 최근 들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계로 상륙 전력 강화에 나서면서 이 반쪽짜리 대형 수송함으로는 대응 역량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일본이 기습적으로 독도를 점령할 시 독도함으로는 탈환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독도함의 역할은 단순한 병력 수송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도함의 본래 목적은 상륙작전의 지휘와 통제입니다. 즉 상륙작전만큼에서는 다수의 군함과 상륙군을 지휘하는 기함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독도함에는 이 기함으로서의 능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아우보다 형이 못하다는 온갖 비웃음을 당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방위사업청이 독도함 성능 개량 사업을 발표하면서 독도함에 대한 평가가 급격한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방사청이 공개한 내용대로라면 이제 대형 수송함의 본래 목적은 물론 기함으로서의 능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항공모함의 전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독도함의 개량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군사강국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당장 한국의 방산시장 입지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단연 한국산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수입액을 뛰어넘은 건 고작 1년밖에 안 됐는데요.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외산무기 수입 규모가 수출을 압도했습니다. 이 덕에 세계 방산 시장에서는 한국이 샀으면 일단 성능은 확실한 무기다라는 속설이 퍼질 정도였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GFP의 군사력 순위 집계에서도 한국은 2020년대에 들어서야 5에서 6위권 안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GFP가 항상 공신력 논란에 휩싸였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불과 2-3년 전만 해도 10위권 진입을 두고 다퉈했다는 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군사적 성장을 시작한 건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한국의 군사력은 본격적인 현대군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만재배수량 18,800톤에 달하는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단순히 만재배수량만 기준으로 삼아도 광개토대항급 구축함의 4.8배 이상인 대형 군함을 아무 기반 경험 없이 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당시에도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기에 가능한 도전이었는데요. 물론 해군에서는 이런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우리 해군은 대양 해군으로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수중, 수상, 공중의 입체 전력을 갖추고 다목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휘함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망망대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독립작전을 펼칠 수 있는 대형 군함이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대형 수송함은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함형이었습니다. 게다가 유사시 회전익기를 이용한 해상항공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었고 미국, 중국에 이어 전 세계 3위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해병전력을 원거리에서부터 상륙시키는 초수평성 상륙작전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첫 술부터 배부르기는 어려웠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 한국의 첫 번째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은 실험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각의 군사 전문가들은 독도함은 운영 경험과 노하우, 설계 사상을 배우기 위한 프로토타입이라 평가할 정도인데요. 쉽게 말해 태생적으로 이번 함을 완성형으로 삼고 건조된 비운의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도함은 운영할수록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기함으로서의 능력 부족이었습니다. 독도함의 기본 목적인 상륙작전은 명백한 공격 전술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독도함이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지스함을 포함한 다수의 전단을 꾸려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독도함처럼 수송의 목적을 둔 군함은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미 항모의 전력은 미국이 전개할 수 있는 최강의 전력으로 평가받는데요. 하지만 항공모함은 절대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통상 항공모함 한 대가 3-4척의 이지스함, 2척 이상의 원자력 잠수함 등과 함께 전단을 이루어 움직이는데요. 항공모함이 목표 지점에 도착해 함재기를 출격시킬 때는 매우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지만 이동 중에는 무장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이지스함과 원자력 잠수함이 호위역을 맡는 것입니다. 대신 항공모함은 전단을 지휘하는 기함의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를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독도함이 이 항모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도함의 레이더는 기함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일례로 3차원 추적 레이더인 MW08은 적 항공기처럼 큰 목표에 대해서는 그나마 100km까지 탐색이 가능하지만 RCS 값이 0.1제곱미터 수준인 대한 미사일을 상대로는 17km 탐지가 한계입니다. 이 정도 성능의 레이더는 초기함 같은 연안방어용 소형함에는 쓸만할지 몰라도 대양작전용 대형 수송함에는 탑재하는 게 공간 낭비인데요. 실제로 MW08로 북한의 금성 3호 대한미사일을 격추시키려면 탐지 시점부터 2분 20초 이내에 요격에 성공해야 합니다. 심지어 금성 3호는 마 0.8의 아음속 대한미사일인데도 격추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공 레이더인 스마트L도 속을 썩였는데요. 스마트L은 최대 400km 밖에 항공기 탐지 ELR 모드 적용 시 최대 600km 밖에 탄도탄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분명 탐지거리만큼은 현존하는 레이더 중 최장거리에 속하는 우수한 레이더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L은 장거리 탐지가 주목적이라 표적 정보 갱신이 답답할 만큼 더딘데요. 하지만 앞서 말한 MW08로는 근거리밖에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즉 일면 회전형인 스마트L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목표물을 탐지할 때까지 과거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데 두 레이더 모두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하다 보니 제 성능을 10분 발휘할 수 없는 건데요. 게다가 스마트L, MW08 모두 외산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독도함이 취역한 후 15년간 운영되면서 상당히 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장을 지휘해야 할 기함이 눈먼장님이나 다름없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데요. 물론 기함으로서의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독도함의 제일 목적인 상륙병력 수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륙작전을 수행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의미인데요. 현대전에 이르면서 상륙작전은 기존의 방식과 완전히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초수평선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초수평선 작전은 쉽게 말해 상륙 목표 지점에서부터
40에서 90km 떨어진 해상에서부터 상륙병력을 전개하는 작전인데요. 이를 위해서 수평선 너머에서 함선이 미사일, 함포, 항공기를 총동원해 상륙 지점의 적군과 장애물을 무력해야 되지만 동시에 병력이 상륙을 끝마칠 때까지 적의 미사일, 항공기 등의 공격도 방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상륙군을 전개하는 독도함부터가 적의 공격을 탐지할 수 없다면 아무리 이지스함으로도 전대를 꾸리더라도 방어막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마라도함이 취역하면서 이런 불안은 사라졌지만 대한민국의 단두척인 대형 수송함 중 하나가 즉시 쓸 수 있는 전력감이 못 된다면 이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마라도함의 부재 시 일본이 기습적으로 독도를 점령하면 탈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독도는 면적의 문제로 상비 병력이 경찰 1개 소대뿐입니다. 이런 적은 병력으로는 일본의 기습 상륙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한국의 해상전력이 일본의 오스미크 강속 상륙함의 접근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일본자위대 상륙을 허락해버린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을 핑계로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낙도 탈환 임무를 맡은 부대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낙도 탈환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 뜻은 이미 일본은 독도 침공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고 인근 해상에 구축함을 포진시킨다면 결국 독도 탈환의 성공 여부는 독도함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해병대를 독도에 상륙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독도에 직접 미사일을 투사하는 게 아니라면 상륙작전만이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독도함은 상당히 불안한 전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불안한 동북아 정세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이 새로운 해법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일본과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